안녕하세요. 역지사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혹시 오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쪽을 택하면 저쪽이 무너질 것 같고, 저쪽을 택하면 이쪽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사이에서 혼자 조용히 버텨낸 시간이요. 오늘 밤은 그 무게를 평생 혼자 짊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어느 편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어느 편도 완전히 버릴 수 없었던 사람. 그 외롭고 긴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눈 감으셔도 좋아요.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요.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세요. 1619년 겨울, 조선의 궁궐 창덕궁 편전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소미불로도 막을 수 없는 한기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그 밤, 조선의 왕 광해군은 홀로 지도 앞에 앉아 붓을 진 채 오랫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지도 위 한 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은 지도 바깥에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일렁였고, 그 그림자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것들이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 혼자였지만 그가 짊어진 것들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두 개의 이름이 묵직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400년 종주국 명나라가 그 거대한 영토를 지키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새벽별처럼 급격히 떠오르는 후금이 해마다 더 넓은 땅을 삼키며 새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하늘이었습니다. 조선이 나라를 세운 이래 줄곧 섬겨온 종주국이었고,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주었던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나라의 용포 끝자락이 지금 눈에 띄게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실 내부의 갈등, 만연한 부패, 줄어드는 병력, 그리고 거침없이 강해지는 후금의 압박에 눌려 명나라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 기울음의 속도는 광해군이 왕이 되던 해보다 지금 이 순간 훨씬 더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이름 사이, 지도의 한가운데에 바로 조선이라는 이름이 마치 두 거인 사이에 낀 작은 돌멩이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손가락이 조선이라는 이름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조선의 운명을, 수백만 백성의 생사를 가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의 분노를 살 것이고, 양쪽 모두를 달래려 하면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이었고, 그 게임의 판 위에 광해군은 태어날 때부터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나중에 그를 두고 외교의 천재라 부르기도 하고 페르네 군주라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그 찬 겨울밤 편전에 홀로 앉아있던 광해군은 그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조선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어디로 그를 데려갔는지를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흥망이 아니라 두 세계 사이에서 버텨야만 했던 한 인간의 숨가쁜 생애입니다. 156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꼭 30해 전, 조선 14대 왕 선조에게는 여러 명의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공빈 김씨의 소생인 광해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 총명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라는 철옹성 같은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였고, 서자란 아무리 뛰어나도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낮다는 것, 그 단 하나의 사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차단하는지를 광해군은 어린 시절부터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놀 나이에도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이미 뼛속으로 알고 있었고, 그 불안이 그를 또래보다 훨씬 조숙하고 신중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광해군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뛰어남을 숨기는 법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빛나는 존재는 질투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되 결코 앞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학문에서는 어떤 적자 형제보다도 뛰어났고, 말을 다루는 솜씨나 활 쏘는 기술에서도 두드러졌지만, 그 뛰어남이 칭찬보다는 경계의 눈길을 먼저 불러들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광해군은 점점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침잠해 갔습니다. 왕자이면서도 왕자가 아닌 것처럼,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궁궐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배워나갔습니다. 궁궐의 담장은 그를 지켜주는 동시에 가두었고, 그 담장 안에서 그가 배운 것들은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감각이 되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고독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총애하면서도 끝내 세자로 책봉하기를 망설였는데, 그 뒤에는 언제나 적장자를 원했던 신하들의 집요한 반대와 왕비 의인 왕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이 아들을 아끼면서도 그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기를 주저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광해군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 끊임없이 애쓰면서도 결코 그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고, 동시에 그의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조차 정치적 계산이 되어버리는 궁궐의 공기 속에서 광해군의 감정은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왜군 20만 명이 부산포를 밟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쳤고, 백성들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나라는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19살의 광해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도망친 자리에서 광해군은 분조라 불리는 임시조정을 이끌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누비며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의병을 독려하고 군량을 수급하는 일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 앞에 나타나 직접 말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간절한 목소리로 무너져가는 조선의 허리를 혼자 붙잡으려 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간 왕보다 전쟁터에 남아 자신들과 함께한 왕자를 기억했고, 그 기억이 훗날 광해군이라는 왕을 만들어낸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선조의 심장 깊은 곳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질투와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빛날수록 아버지의 어둠이 더 깊어지는 그 지독한 아이러니가 이미 이 시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호가 아니라 싸늘한 침묵이었습니다. 궁궐 담장에는 누군가 몰래 써붙인 글귀들이 나붙어 있었고, 그 내용은 도성을 버린 임금을 향한 백성들의 날카로운 원망이었는데, 그 글귀들을 지우는 내관들의 손이 분주한 아침마다 선조는 그 존재 자체를 없애고 싶다는 듯 단단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목마다 불에 탄 지퍼와 굶주린 백성들의 눈빛이 선조를 맞이했고, 그 눈빛 하나하나가 말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왕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타고 죽어가는 동안 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면 전장을 누빈 광해군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웅처럼 떠돌았습니다. 그 소문 하나하나가 선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선조는 겉으로는 광해군의 공을 치하하고 세자의 자리를 유지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선조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견제하고 광해군의 정치적 활동 반경을 조금씩 좁혀나갔습니다. 동시에 세자 책봉의 정당성을 스스로 흔드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두면서도 그 아들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무릎을 꺾어두려는 그 음험한 힘겨루기가 어느덧 두 사람 사이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조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세자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바가 많으니 경들이 잘 보좌해 주어야 할 것이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세자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처럼 들렸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세자는 아직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 신호를 받은 신하들 중 일부는 스스로 광해군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 거리가 쌓일수록 광해군의 고립은 깊어졌습니다. 왕의 한마디가 신하들의 다리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 세우는지를 광해군은 그 시절 이미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1595년 선조는 마침내 새 왕비 임목왕후를 맞이했고 1606년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적장자 영창대군이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선조의 얼굴에 번진 환한 빛을 보면서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이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걸 이미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두 편으로 갈렸는데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했고 소북은 영창대군을 밀었습니다. 선조는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며 광해군을 견제했고 광해군은 그 살벌한 긴장 속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릴 때마다 어느 신하가 자신을 지지하고 어느 신하가 영창대군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광해군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고 그 끊임없는 계산 속에서 그의 얼굴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웃음이 사라져갔습니다. 언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지, 언제 영창대군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지 그 불안이 광해군의 얼굴에서 천천히 웃음을 지워갔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감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조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계산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8년 2월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34살의 광해군이 왕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가 안겨준 것은 기쁨이 아니라 더욱 크고 무거운 공포였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던 날 그의 곁에는 대부파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정인홍, 이이첨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광해군이 세자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지지해온 세력이었고 광해군 역시 그들의 도움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진 자와 그 은혜를 활용하려는 자 사이에 불균형한 관계, 그것이 광해군과 대부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된 광해군에게 대부파는 검이기도 했고 동시에 목을 겨누는 칼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광해군에 대한 충성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그가 충성한 것은 광해군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광해군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 정적을 숙청하고 조정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 권세를 그는 끝없이 탐했습니다. 처음에는 광해군을 실제로 위협하는 인물들이 표적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이첨의 기준은 흐릿해졌고 권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제거되어 갔습니다. 조정에는 이이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입을 여는 신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 침묵이 조정 전체에 서서히 퍼지며 썩은 냄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임해군이 먼저 제거되었고 곧이어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1614년 뜨거운방에 갇혀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8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방 안에 가두고 온도를 과도하게 뜨겁게 지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기록은 4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광해군의 의지로 기록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이이첨의 손길이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막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역사의 법정에서 광해군을 유죄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이첨이 자신의 손을 빌려 권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를 막으면 자신을 지탱해온 유일한 정치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었고 그를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많은 피가 자신의 이름에 묻어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된 자가 치러야 하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고독한 대가였습니다. 어느 밤 광해군이 혼자 편전에 앉아 이이첨의 이름을 입속으로 대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뱉는 것도 삼키는 것도 할 수 없었던 왕. 그 무력감이야말로 그가 왕위에 오른 뒤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이중의 덫 속에서 조용히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내 정치에 질식할 것 같은 압박을 외교라는 영역에서 돌파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1616년 북만주의 하늘은 매서운 눈보라로 가득했지만 그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그 땅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추장 누르하치가 마침내 후금을 건국하고 스스로 칸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이라는 이름으로 분열되어 있던 여진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는 30여 년의 세월을 바쳤고 그 세월 동안 흘린 피와 땀이 마침내 하나의 국가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칸의 자리에 오르던 날 그의 군사들이 지른 환호성은 만주 벌판의 바람을 타고 멀리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이 압록강 넘어 한양의 궁궐 담장까지 메아리처럼 번져왔습니다. 누르하치의 군대 8기군은 단순한 기마 유목민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군사 규율과 압도적인 기동력,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전술 체계를 갖춘 그 군대는 명나라의 변방 분대를 차례차례 무너뜨리며 중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8기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성체도 어떤 방어선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아무리 많은 병사를 보내도 아무리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도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명나라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400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제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멸망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고 그 공포는 황궁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방의 작은 초소까지 균일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은혜를 잊었느냐? 이제 우리를 도와 후금을 쳐야 하지 않느냐? 그 목소리는 간청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분의 파병이 없었다면 조선이 왜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조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빚의 무게가 지금 조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올 때마다 조선 조정은 그 요청 앞에서 몸을 잔뜩 웅크렸고 거절의 언어를 찾지 못한 채 어물어물 대답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한양에서 그 요청을 받아든 광해군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더 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명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쇠락하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광해군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의리이지만 그 의리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겠소. 우리가 먼저 살아남아야 은혜도 갚을 수 있는 것이오.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절박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619년 봄, 광해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나라의 요청에 응하되 그 응함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원수 광옥립에게 13,000명의 조선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출병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누구도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은 비밀 지침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지침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세를 보아 적당히 행동하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광옥립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싸우되 이기려 하지 말고 명나라의 눈에는 충성스럽게 보이되 후금의 눈에는 적이 아닌 존재로 남으라. 그것이 광해군이 광옥립에게 맡긴 진짜 임무였습니다. 광옥립은 왕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출병했습니다. 그는 1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며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내릴 결정이 이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라는 무게를 그는 묵묵히 짊어졌습니다. 명군과 함께 후금 영토로 진격하는 동안에도 그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전황이 명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함께 싸우고
불리하게 기울어진다면 왕의 밀지대로 움직일 것. 그 판단의 순간이 왔을 때 단 한 채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619년 3월, 사루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명군은 사방으로 분산된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 채 누르하치의 8기군에게 차례차례 괴멸되었고, 불과 며칠 만에 명군의 주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전황이 펼쳐졌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고 명군 병사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옥립은 조선군을 이끌고 언덕 위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남은 조선군을 이끌고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그 순간 가옥립은 누르하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두 나라 사이에 원한이 없소. 조선왕은 명나라의 강요에 못 이겨 군대를 보냈을 뿐이오. 우리 조선은 후금과 싸울 이유가 없소이다. 누르하치는 잠시 그 말을 음미하듯 침묵했고 이윽고 가옥립과 조선 병사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이 처음부터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조선군을 보냄으로써 명나라의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후금에는 조선의 진심을 전달하는 절묘한 두 얼굴의 외교였습니다. 13,000명의 병사들이 전사하는 대신 포로가 되어 목숨을 건진 것, 그것이 광해군이 그 전쟁에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전장의 용기가 아니라 편전의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사루 전투 이후 광해군의 외교는 더욱 정교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이 오면 충성을 다짐하고 후금의 사절이 오면 설린 우호를 말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을 치겠다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의 편이라 말하는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광해군은 거의 10여 년에 걸쳐 유지해냈습니다. 그 균형이 단 한 번이라도 기울었다면 조선은 두 나라 중 하나로부터 즉각적인 응징을 받았을 것이었고, 그 긴장을 홀로 감당하며 버텨낸 광해군의 신경은 해가 갈수록 더욱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명나라에 보내는 공식 외교 문서에는 여진족 오랑캐를 반드시 토벌하겠다는 강경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읽고 싶어하는 글이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광해군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글을 쓸 때 그는 붓을 쥔 손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외교적 도구였습니다. 반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금에 전달된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조선은 여러분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만 전달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를 광해군만이 알았습니다. 광해군이 이 위험천만한 이중 외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재적인 정보 수집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동에서 돌아오는 상인들, 국경을 오가는 밀사들, 명나라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가져오는 정보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명나라 황실 내부의 갈등, 후금의 군사 이동 경로, 요동 총독의 기질과 성격까지 광해군은 마치 커다란 바둑판을 내려다보듯 전체 국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둑판에는 수백만 명의 목숨이 돌로 놓여 있었고, 한 수를 잘못 두면 그 돌들이 한꺼번에 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매 순간 의식했습니다. 그의 측근 신하 중 한 명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렇게 양쪽에 동시에 다른 말을 하다가는 언젠가 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광해군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탄로가 나기 전에 상황이 바뀔 것이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일 뿐이오. 그것은 냉혹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외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자의 쓸쓸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줄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는 계속 걸어야만 했습니다. 1615년 봄, 명나라 사신 유용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조선 조정은 온통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후금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온 명나라 황제의 눈이자 귀였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명나라 황실이 주시하고 있었고,
그가 돌아가 어떤 보고를 올리느냐에 따라 조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들어오는 유용의 가마 행렬을 먼발치에서 지켜본 광해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이미 영국의 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를 맞이하면서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화하고 겸손하게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충성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단 한음절도 의심을 살 만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를 접대했습니다. 최고급 연회를 베풀었고 진귀한 선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유용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능숙하게 꺼내들며 그의 경계심을 조금씩 녹여나갔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정교한 연극이었고 광해군은 그 연극의 연출자이자 주연 배우였습니다. 연회장의 촛불이 유용의 얼굴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는 동안 광해군의 눈은 한순간도 그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을 때 유용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선의 군주께서는 후금의 사절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광해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소. 오직 명나라를 위해서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용은 그 대답에서 어떤 균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은 완벽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유용이 숙소로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날 밤 광해군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얼굴 뒤에서 광해군은 이미 유용이 한양을 떠나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용에게 보이기 위해 후금의 사절 접대를 일시 중단시켰고 명나라로 가는 조공 사절의 규모를 일부러 평소보다 크게 늘렸으며 국경 방어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움직여 명나라 측 정탐꾼들이 원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용이 떠난 뒤 광해군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그것이 전부라고 믿소. 그것이 외교. 그 말은 가볍게 건넨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평생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한 인간의 깊고 지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르우 전투가 끝난 뒤 후금에 억류된 강옥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누르하치는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며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강옥립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고 누르하치의 메시지를 비밀 경로를 통해 광해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경로를 이용할 수 없었기에 상인으로 위장한 밀사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쪽지를 전달했고 그 쪽지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마침내 광해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의 작은 종이가 품고 온 무게가 그 어떤 정식 외교 문서보다 무거웠습니다. 메시지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조선이 후금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후금도 조선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긴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밀약이 명나라에 알려진다면 조선은 즉각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후금의 칼날이 언제 북쪽 국경을 넘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지는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았고 어느 쪽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날 밤 얼마나 오래 잠들지 못했을까요? 광해군은 공식 문서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비공식 사절을 통해 구두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후금의 신호로 보냈습니다. 조선은 후금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 약속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 모두 그것을 지켰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말이 기록에 남은 수천 번의 맹세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 숨쉬는 역설. 그것이 광해군의 외교가 가진 가장 이례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있는 동안 후금은 단 한 번도 조선 국경을 공식적으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약속이 기록에 남은 수천 번의 선언보다 더 강력하게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만들어낸 가장 값비싼 그리고 가장 위험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광해군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가 쌓아온 모든 것과 함께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외교 전략은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국 신하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화이론, 즉 문명과 야만을 구별하는 세계관 속에서 자신들을 중화 문명의 수호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문명의 근원이자 공자와 주자의 도를 함께 지키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과 타협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유교 문명을 저버리는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현실의 증거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흔들리지 않음이 조선의 가장 단단한 성벽이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서인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은 사사건건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후금 사절을 받는다 하면 상소가 빗발쳤고 명나라의 군사지원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역적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조참판 이귀는 상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하께서 오랑캐를 두려워하여 명나라를 저버리신다면 이는 금수만도 못한 짓이옵니다. 아버지 같은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어찌 왕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불의에 동참할 수 없나이다. 그 상소는 조정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뒤를 이어 비슷한 내용의 상소들이 주르르였습니다. 광해군의 책상 위에는 날마다 그런 종이들이 쌓여갔습니다. 광해군은 그 상소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깊은 슬픔이었을까요? 그는 그 상소를 서랍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세계에는 명나라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고 후금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세계에서 명나라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였고 그 세계관은 어떤 현실의 증거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조정에 앉아 나라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계는 결코 만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혼자였습니다. 외교에서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혼자였고 국내에서는 이이첨과 서인 사이에서 혼자였습니다. 그 고독은 왕관을 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관이 무거울수록 그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의 충돌이 결국 광해군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해군 제2시절 그에게 쏟아진 또 하나의 거센 비판은 과도한 궁궐 건축이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경복궁 대신 창덕궁을 재건하고 새로운 궁궐인 인경궁과 자수궁을 추가로 지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재원과 백성의 노동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장정이 공사에 동원되었고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이 쥐어짜였습니다. 공사는 몇 년씩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을 두고 먼 길을 떠나야 했던 남자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이 전국에 쌓여갔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할 손이 궁궐도를 나르고 있었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야 할 허리가 석가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은 그것을 왕의 사치와 허영으로 비판했지만 광해군의 속셈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왕실의 권위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세우는 것이 불안한 정치 기반을 보완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서자 출신의 왕,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왕이라는 약점을 웅장한 궁궐이라는 물리적 권위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성을 재건함으로써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논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논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지붕 아래 백성의 배가 고프면 그 지붕은 권위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임진왜란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 새 궁궐을 짓는 광해군의 모습은 민심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노파가 궁궐 공사에 동원된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웃에게 한 말이 여러 기록에 전해집니다. 외란도 겨우 버텼더니 이번엔 공사에 끌려갔소. 우리 백성은 언제쯤 편히 쉴 수 있겠소. 그 말은 어떤 상소보다도 날카롭게 광해군 시대의 모순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그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들었다 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었고 멈추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논리였고 그 논리가 그를 민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천재였지만 백성의 마음을 읽는 데에서는 결정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잃은 왕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1615년 광해군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조의 왕비였으며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었지만 그 역모의 증거는 대단히 빈약했고 진짜 배경에는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부파의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이첨은 이 사건을 통해 반대 세력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한 단계 더 높이려 했습니다. 광해군은 그 계획의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끝까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파는 임목대비가 살아있는 한 반대파 세력이 그녀를 구심점으로 삼아 광해군을 흔들 것이라는 논리로 유패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 자체는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실제로 서인 세력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존재였고 훗날 인조반정 이후에 그녀가 반정의 정당성을 스민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그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 같은 존재를 담장 안에 가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훗날 광해군의 이름 앞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겼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공이라 불리는 경운궁에 갇혔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제 왕비의 지위마저 위협받으며 좁은 담장 안에 갇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찾아오는 신하들의 발길이 끊기고 바깥 소식도 뜸해지는 가운데 그 고독한 공간에서 임목대비는 광해군에 대한 원망을 가슴 깊이 새겨갔습니다. 조선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같은 존재를 가두다니. 그것은 유교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폐륜이었고 광해군의 왕권에 씻을 수 없는 도덕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이첨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비의 칭호마저 박탈하려 했고 광해군은 그것만은 막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저항이 역사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유패를 막지 못한 것을 기억했지 칭호 박탈을 막은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은 잊히고 잘못한 것만 남는다는 그것이 역사의 잔인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광해군에게 특히 가혹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임목대비가 서궁에 갇히던 날부터 서인 세력의 내부에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훨씬 더 어두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귀, 김류, 최명길, 이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광해군의 폐륜을 비판하는 유학자들이었지만 그 비판의 이면에는 권력을 되찾으려는 냉정한 의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한양 어느 집 깊숙한 사랑채에 서너 명씩 모여 앉아 낮에 은숙한 사랑채에 서너 명씩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단순한 시국 비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명나라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지만 사실 그들 중 일부는 광해군의 외교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길은 나중에 실제로 후군과의 화해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판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기도 했고 동시에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폐륜이라는 도덕적 비판은 광해군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를 쥔 손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었지만 적어도 그 무기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는 곧 증명되었습니다. 1622년 봄부터 그들의 밀모는 빠르게 구체화되었습니다. 능양분 이종이라는 왕족을 새 왕으로 추대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군사적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훈련 도감의 일부 군사를 포섭했고 지방 군사력과의 연결고리도 만들어갔습니다. 반적을 위한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는 동안 광해군의 정보망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이첨의 사람들은 조정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정작 조정밖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뿌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렴풋한 소문이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것에 감당하느라
그쪽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후 외환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면서도 창문을 닫지 못한 자의 그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1623년 3월 열 이틀의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희미했던 그 밤, 이기와 김유가 이끄는 군사들이 창덕궁을 향해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처음에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홍제원에 집결한 이후 병력은 빠르게 불어났고 대문 앞에서 어떤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궁궐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밤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광해군의 측근들은 이미 달아났거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이첨의 사람들은 바람이 바뀌었음을 감지하고 스스로 물러났고 궁궐을 지켜야 할 군사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미심이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그 왕이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난데없는 소란 소리가 들려왔을 때 광해군은 편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잠에서 깨어 피신했고 담장을 넘어 도망치다가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새벽이 채 오기도 전에 반종군은 창덕궁을 장악했고 능양군 이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관정이었습니다. 20여 년의 재위가 하룻밤 만에 끝났습니다. 광해군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포박된 채 끌려가던 광해군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서인 신하가 남긴 문서에는 이런 짧은 구절이 적혀있을 뿐입니다. 선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광해군,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을까요? 분노, 허탈함, 자책, 아니면 어쩌면 알 수 없는 안도감까지.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 정권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친명 반후금 정책을 천명하며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후금에 억류되어 있던 강옥립은 배신자로 규정되었고 광해군 시절의 모든 비공식 외교 채널은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인들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동시에 10여 년에 걸쳐 광해군이 공들여 쌓아올린 균형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올라선 정권의 첫 번째 행위가 전임자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지우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조선이 마주하게 될 비극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역사는 그들의 논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627년 인조가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이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공들여 유지했던 조선과 후금 사이의 비공식적 평화가 인조 정권이 들어선 지 4년 만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강화도로 피난했고 결국 후금과 형제의 나라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 굴욕은 광해군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637년, 이번에는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티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9번 땅에 찢는 삼배구고도의 치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세자와 왕자는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삼전도에 내리던 눈은 유독 차가웠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인조가 이마를 땅에 찌을 때마다 그 눈이 그의 뺨 위로 흘렀는지 눈물이 흘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광해군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장면을 광해군을 몰아낸 사람들이 직접 겪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 그 소식을 들은 광해군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정 이후 광해군은 처음에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제주도로 이배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살았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사시사철 세찼고 파도 소리는 밤새 창가를 두드렸습니다. 한때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쥐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왕이 이제는 섬의 작은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으로 건너가는 뱃길이 얼마나 험하고 멀었는지를 그 길을 직접 건넌 광해군은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조선 땅의 맨끝, 바다 너머의 섬.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회고록도, 반박문도, 원통함을 토로하는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지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한 인물들이 방대한 저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광해군의 그 침묵은 유독 깊고 완강합니다. 그 침묵이 도리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인간은 침묵합니다. 광해군의 침묵은 어쩌면 그가 남긴 가장 긴 독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 안에는 20여 년의 재위와 18년의 유배와 그 사이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것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제주도까지 전해졌을 때 광해군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혼잣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소식에도 그냥 눈을 감았을까요?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도 그의 반응을 기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광해군 곁에서 시중을 들었던 한 인물이 나중에 남긴 증언에 따르면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밤 광해군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슬픔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니면 어떤 비틀린 감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굶은 밤 하나가 어쩌면 광해군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많은 것을 담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은 1661년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6이었습니다. 제주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묘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의 무덤에 능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고 묘라고 불리는 경우는 단 2명이었는데 연산군과 광해군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은 뒤에도 복권되지 못했음을 뜻했습니다. 봄이면 잡초가 무성하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이는 그 소박한 무덤 앞에 서면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복잡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중 외근은 배신이 아니라 현실 외교의 선구라는 평가가 나왔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천재라는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광해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정묘호란도 병자호란도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그 가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삼전도의 그 눈 속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인조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다 해도 그의 패륜적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임목대비의 유패, 형제와 어머니를 희생시킨 권력 유지, 이것들은 외교적 성취가 아무리 뛰어나도 상쇄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주장 모두 타당합니다. 그리고 두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는 사실 자체가 광해군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짊어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선하거나 악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려 할 때 광해군은 언제나 그 이분법을 비껴갑니다. 그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역사에서 영원히 논증적인 인물로 남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가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뜨겁게 논의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흥미로운 역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살아남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원칙을 지키다 패배하는 것이 나은가? 원칙을 구기고 살아남는 것이 나은가? 그것은 400년 전 조선의 왕이 마주한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시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마주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명분 대신 생존을, 원칙 대신 유연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그는 패륜의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그를 몰아낸 인조와 서인은 명분을 선택했고 그 명분 때문에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요? 역사는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의 실용 외교가 훌륭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 희생된 어린 영창대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조의 명분 외교가 어리석었다 해도 그것이 유교적 도리를 지키려 했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과거의 선택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선택이 이루어지던 순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도, 인조도, 이점도, 이귀도 그 누구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먼 훗날 누군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릴까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선택도 완전히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선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던 한 사람의 무게를 우리는 4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옳았든 그르든 그가 외로웠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지금도 변함없이 넓고 깊습니다. 광해군이 유배 생활을 했던 그 섬의 바람은 여전히 세차고 파도는 여전히 거칩니다. 봄이면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섬에서 한 남자가 18년을 보내며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왕자에서 내려온 뒤 그가 남긴 말은 거의 없습니다. 유채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쓰러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그가 남긴 가장 많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 수많은 왕들 중에서 광해군만큼 극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은 드뭅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가였다는 찬사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패륜하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평가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남과 잔인함, 통찰과 비겁함, 현실주의와 도덕적 실패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광해군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그를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들, 때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선택들 뒤에 남겨진 후회와 침묵. 광해군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랬다고. 두 세계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될 수 없으면서 그래도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라고. 그 목소리가 4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밤 여기까지 닿아 있습니다. 역지사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보면 광해군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만큼은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